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여러분 댁 난방비는 괜찮으신가요? 난방비 폭탄 때문에 관리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장 큰 원인이 도시가스 원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LNG 국제 가격이 최근 약 38%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은 안정돼 가고 있지만 지난해 원달러 환율도 급증했죠. 게다가 선박으로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운반 비용도 도시가스 요금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 자체도 올라갔는데 올 겨울 정말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난방, 온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그래서 난방비가 많게는 수십만 원씩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가정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돼야 난방비 걱정 없는 세상 맞이할까요? 네, 사실 이런 난방비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인 것 같습니다. 셰일 에너지 혁명이라고 하죠. 셰일 에너지는 변동성이 큰 국제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펙 소속 국가가 아닌데요. 이런 미국이 셰일 원유 및 가스 증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미국 셰일 석유는 아랍의 봄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 등으로 원유 가격이 불안정했었을 때도 셰일 가스로 인한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 체계 덕분에 국제적인 원유 가격 안정에 큰 기여를 한 적이 있고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대유럽 미국산 셰일 에너지 수출을 기록적인 수준까지 늘리면서 에너지를 무기화한 러시아에 대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자립 또는 에너지 가격 안정이 셰일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요즘은 에너지 자립 내지 에너지 가격 절감에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리튬입니다. 원래 리튬은 항공기 부품 재료로 활용되어 왔었는데요. 20세기 후반부터 리튬 전지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되면서 이 리튬이 에너지 수급의 중요한 저장 장치로 이용되면서 리튬의 수급이 에너지 가격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 등의 보급으로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난 2017년도 상반기부터 리튬 가격이 3년 만에 4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등한 적도 있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리튬이 특정 국가인 미국, 중국, 칠레, 볼리비아, 호주 이런 일부 국가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역시 변동폭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전 세계 리튬 가격도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 걱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기술을 발달시키면 크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데요. 바로 바닷물 때문입니다. 바다에는 무한정 많은 리튬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닷속에는 적어도 1,800억 톤 정도의 리튬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벌써 바다에서 이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기술을 우리가 좀 더 육성해 보면 언젠가는 올겨울처럼 난방비 걱정 없는 세상도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리뷰 앤 프리뷰.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송경제에서 네. 초절정 고수를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게 혹시 전가요? 당연하죠. 아, 네. 아니, 이렇게 섭외하는데 애간장을 태우시기 있깁니까 없깁니까? 아니, 애간장이라뇨. 아니, 삼고초려가 아니라 이거 십고초려를 해야 모시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이 불러주시면 아이고, 언제나 삼시대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송경제 플러스에서 새로 준비한 코너인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들을 리뷰해보고 다음 주에 있을 소식을 프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경제 뉴스 가운데 어떤 소식을 리뷰해볼까요? 네, 전세 사기 얘기가 참 많죠. 그렇죠. 이 전세 사기 문제는 사실 그냥 돈에 국한된 게 아니라 보통 2030 수도권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사람이 인생을 훔치는 일이에요. 남의 시작을 망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차후에 이 기반을 잃었을 때 이분들이 처하게 될 상황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이 악의 성실함에 대응해서
순수한 분노로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현황이 어떤가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정말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범죄가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하나였어요. 보이스 피싱이었는데 음, 이제는 전세 사기. 맞아요. 야 이게 진짜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데요. 예. 자 먼저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른바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뭐 요즘 경매 법정에 이런 게 쌓이고 있다고요? 네, 경매로 넘어간다 하는 상황에 있는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주인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당장 법정으로 가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안 될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강제 경매가 개시된 결정 사건 6,049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난해 10월에 4,822건이었거든요. 석 달 만에 25% 이상 증가한 그런 내용이고 강제 경매라는 건 은행이나 금융권이 돈 꿔주고 담보권을 행사하는 임의 경매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이건 채무자인 집주인이 내 돈을 안 돌려줘요 할 때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음. 이게 12월에 이 정도로 건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올해는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빌라왕, 그 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갭 투자, 무자본 투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요거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강매경제라는 단어는 익숙하지가 않고요. 원래 네. 임의경매 이런 단어들이 제가 익숙한데 임의경제도 있잖아요. 네. 임의경매, 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해주고 나서 담보권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네. 집주인이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데 요거 안 할 때 계속 빚을 갚으세요 해도 안 되면 경매로 넘긴다. 예. 집이 넘어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과의 권리 관계에서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이 만약에 후순위로 밀렸다. 네. 내 돈 받을 길이 요원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매 절차를 거쳐서라도 네. 뭔가 본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되긴 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만족스러워지는지 그리고 송사도 또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일단 기간, 송사를 벌인다는 건 비용과 기간 그 싸움이 될 텐데 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게 된다. 소송 비용을 그 세입자가 다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 나오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안에 내가 이 돈 그리고 나는 어디 가서 살 것이며 만약에 명도 소송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렇죠. 일단 팁을 먼저 하나 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를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한 것도 건드리시면 안 되고 어. 그 상황에서 버티고 계신 그 상황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이 과정이 지나간 게 집주인한테 내용 증명 보내시겠죠.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뭐 말이 어렵습니다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나는 법적으로 당신한테 이런 걸 요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네. 행위예요. 네. 물론 수령을 거부하거나 안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 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수령을 안 해도 나는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됩니다. 예예.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보내다가 영 안 본다. 법원에 송달을 하게 되겠죠. 공시 네. 송달을 하게 될 테고 이 과정만 해도 몇 달이 걸릴 텐데 요거 다 참아내셔도 나중에 이 부채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집을 끌어안게 된다. 보통 들어가신 분들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아도 분양할 수 있는 자격도 잃어버려 아 원치 않는 집을 떠안게 돼 내가 전세로 들어갔던 돈보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최고죠.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송사에서 이겨서 집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부작용들이 꽤 많은 네. 거네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임대차 제도 뭐 개선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뭐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부가 여러 가지로 촘촘하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부터 개정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다가 세입자가 전입 신고한 다음 날까지 추가로 집주인이 대출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세입자분들 확정일자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확정일자 받으시고 나서 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그 다음 날 자정부터 발생을 합니다. 음. 그런데 집주인이 그 사이에 그 하루 사이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많아요.
많으니까 음. 전세 사기가 있는 거겠죠. 그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버리면 내가 받을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네. 근데 아니 그거를 은행하고 지자체가 서로 모른단 말이야. 몰라요, 서로. 그래요. 몰라서 오. 이걸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이달 말부터 은행에게 시범적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그 시간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서가 개정이 되고요. 집주인이 혹시 국세 밀린 거 있나 예. 체납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올해부터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이 집에 또 다른 사람한테 세 준 거 없을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요것도 조회할 수 있게 되고요. 소액 임차인들에게 얼마까지 우선 변제해 줄 수 있느냐 요 금액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기는 할 텐데 아무튼 잘 알아보셔야 돼요. 사실 네. 저도 이번에 이 제도 개편되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나서 '아니 그동안 이런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도 없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이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는 보증금 기준액도 정해졌다면서요. 네. 보증금 기준액이 정해졌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이런 제도들 특히 이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기존에는 집주인이 오케이를 해야만 밀린 세금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내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죠. 네. 계약서 쓰고 나서 오케이.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내가 볼 수 있다. 근데 국세가 이만큼 밀려 있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아 그렇네. 계약서 이미 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기 설날 앞두고 있으니까 백도라고 한번 해도 됩니까? 백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동의 없이 열람 신청 가능한 게 1단계고요. 네. 추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서 이제는 그 계약서 쓰기 전에 정말 굉장히 계약할 가능성이 높은 요 세입자, 예비 세입자라면 조회할 수 있도록 계약서 쓰기 전에도 이렇게 제도가 음. 달라질 예정입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또 여기에 꼼수들이 있더라고요. 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놓은 이후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이런 것들은 뭐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는지, 세입자가 얼마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는지를 은행이 네. 알 것 같죠? 아는 거 아닌가요? 몰라요. 그 오. 참 요상하다 싶으실 수 네.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확정일자 받고 이런 거는 지자체가 합니다. 네.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요 등기 관련 업무는 법원에서 해요. 음. 법원하고 지자체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가 돼야 하고 또 은행이 이 집에 대해서 어떤 권리 관계가 설정되는지 등기 말고도 조회해 볼 수 있는 권리가 그동안은 없었어요. 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1월 30일부터는 일단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네. 혹시 여기 주택담보대출 내주기 전에 이 집에 확정일자 걸어놓은 세입자가 있느냐 이걸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서 부여하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전국의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확정일자 받고 이런 것들이 확인 조회가 되면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아, 문제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악은 성실해요. 항상 아.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되고 아유 부동산 사장님이 인상이 좋으셔. 요것만 가지고는 예. 부동산 사장님 바쁘시잖아요. 예.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음. 물도 셀프, 내 돈 지키기도 셀프. 셀프. 그럼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모든 과정에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예. 여담이지만 빌라왕 사건에서도 이거 확정일자 받고 여러 가지 다 확인하셨는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항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건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경제 뉴스에 대한 프리뷰 해볼까 하는데요. 대출 관련 소식들이 있다고요? 네, 대출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참 많았죠. 그리고 은행권에서 1, 2, 3분기까지 실적이 지금 집계돼서 공개가 됐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고금리 시기에 금융권이 돈 많이 벌 거다 상식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말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벌 일? 그래서 희망퇴직이 사실상 일종의 이거 복지제도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아.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옆구리를 한번 쿡 찔렀죠. 네. 이게 뭐 찌른 거 제가 본 건 아니에요. 본 건 아닌데 금감원 이복형 금감원장이 "고거 가상금리가 정당한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예대금리 마진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다."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해서 은행들이 거의 즉각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KB 1월 26 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이 최고 1.3% 포인트 금리 내려준다고 합니다.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0.9% 포인트 정도 내려갈 예정이고 농협은 전세대출 금리는 1월 2 일부터 조금 내렸어요. 그리고 1월 20 일부터는 0.8% 포인트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깎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금리는 최고 거기까지 깎아준다. 우리 음. 세일할 때 up to 50%. 근데 대부분 15%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현장 가면 이건 아닌 가능성이 높는 거네요. 네. 그리고 50%까지 깎아주는데 깎아주는 거는 3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참. 은행들 저희 지켜볼 거예요. 예. 그리고 K뱅크의 경우에도 1월 17 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고 0.34% 포인트 내렸습니다. 신용이나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아마 설진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0.7% 포인트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 우리은행은 기존의 금리를 좀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동안 사라졌던 그걸 되살린다고 합니다. 어떤 뭘까요? 거죠? 네 글자. 땡땡땡땡 전혀 감이 없는데요. 우대금리. 아. 우대금리라는 거. 그동안 홀대당했잖아요. 예예예. 그동안 우리는 홀대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음. 이 사라졌던 우대금리가 되살아납니다. 음. 아파트 담보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최고 1.55% 포인트까지 금리가 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용 있잖아요. 네. 이 담보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그 감면폭을 한 1.23% 포인트 정도로 확대를 해서 우대금리를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춘 효과를 내겠다. 이게 은행들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박연미 네. 평론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준금리 요즘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기준금리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른다고 배웠는데 이게 어떻게 대출금리가 떨어진 건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도매금리가 떨어졌어요. 예. 은행들도 돈을 본인들이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돈을 도매시장에서 떼와서 예. 한은에서 빌리거나 은행채를 발행해서 시중에서 꿔오거나 예. 아니면 예금을 받거나. 네. 근데 여기 그들도 이자를 내고 돈을 꿔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시중에서 돈 떼우는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음. 시장 환경이 작년에 막 레고랜드 사태 이런 이야기 할 때보다 좋아졌어요. 음. 이게 금리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새해 들어서 1월 17일 기준으로 트리플 A 금융채 1년물 금리 3.9%로 좀 내려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높긴 한데 작년 11월 초에 이게 5%를 넘었어요. 네. 그러면 불과 한 석 달 사이에 괄목할 만한 인하 그렇네요. 효과가 좀 있었다는 뜻이고 예. 주간 단위로 봐도 새해 들어서 요 심리가 좀 나아지고 있구나 확인되거든요. 예. 주 단위로 봐도 매주 한 0.1% 정도는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시중 환경은 왜 좋아지느냐? 요게 또 궁금하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작년 상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모자랄까 봐 모자랐어요. 아. 돈이 없어질까 봐 없었고 네. 금리가 더 오를까 봐 미리 오르고. 약간 공포감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왜 무슨 파동 난다고 하면 계란 파동 난대 그러면 안살 계란도 막 그 맞아요. 30판씩 사서 막 쟁이고 이럴 때 있잖아요. 예. 30판은 좀 과장이네요. 이런 방식으로 시중의 금리도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런 분위기 하나 나와줬고 또 한 가지는 금융 당국에서 네. 금융권의 대표적인 라이센스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허가 안 내주면 못하는 거예요. 음. 1억이 있기 없기 아. 이랬더니 약간 이렇게 했더니 약간 효과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이번 금감원장님이 특히 무서운 인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 인상은 좀 아, 순둥순둥하시. 그래요? 저는 눈빛이 매서워 보이시던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덕분에 만약에 싸진 거라면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치고 네. 더 중요한 게 있죠.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승진했어요. 집 샀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나 옛날보다 믿을만해요. 이거 은행에 입증을 하시면 금리 깎아줍니다. 내 신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앉아 있는다고 해주는 거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어필을 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보다 깐깐하게 공시를 합니다. 신청 건수 대비 수용률하고 감면액은 기존에도 알려줬었는데 앞으로는 네. 비대면 신청률, 평균금리 인하까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알려주셨네요. 지금까지 박영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2부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1월 셋째 주 따끈따끈한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는 코너죠. 글로벌 리포터의 어예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앉기는 정말 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맨날 청취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질문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또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박정훈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예. 저번보다 훨씬 편하네요. 아, 저번보다? 네. 아, 이게 꼭 오래오래 전달돼야 되는데 그분께. 예, 오늘은 어디로 먼저 가보나 봤더니 네. 중국 가본다고 하시네요. 네. 뭐 어떤 소식입니까?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감소세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거 코로나 확산으로 사망자가 너무 늘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억 1,175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2021년 말보다 85만 명이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거는 중국이 내놓은 코로나 관련자 그 사망 수치에 신뢰가 없잖아요. 그럼요. 요즘 이거 전 세계에서 믿는 분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지난 14일에 내놓은 숫자를 보면 이 방역 완화 이후에 약 한 달 동안 그 병원 내에서만 사망한 코로나 환자 수만 따졌을 때 네. 6만 명이라고 해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예. 영국 정보 분석 업체가 추산한 숫자는 지난해 12월 이후에 누적 사망자 수가 약 61만 명일 거다. 아니 뭐 10배 가까이 차이 나네요. 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중국 인구 통계 작성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라서 예, 예. 사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매년 평균 1,0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난해 중국 사망자 수가 1,0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한 27만 명 정도 늘어난 걸로 보면 이 코로나 사망자 수 때문에 인구 감소가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인구 감소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이 코로나 때문은 아니다 이건데 네. 원래 우리가 인구 전 세계 1등 강국 대국 그러면 중국을 꼽았는데 아니 이런 중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인구 감소세가 보여지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 출산율 때문이죠. 지난해 출생아 숫자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아진 거였는데 뭐 이 얘기는 사실 적어도 한 1년 전부터 인구학자들이 2022년이 중국 인구 감소의 시작일 거다 이렇게 예측한 내용과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 인구학자들 참 용하죠. 중국이 80년대부터 내세운 한 자녀 산하 정책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중국은 2016년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야 이거 한 자녀 출산으로 제한했던 걸 두 자녀까지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을 했죠. 네. 근데 끝까지 이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허용 자녀자 수를 늘린 거지만 네. 솔직히 이거는 거의 뭐 허용보다는 예. 열망에 가깝죠. 아. 예, 조금 뭐 벗어난 얘기지만 이 예. 중국이 산하 제한이라는 틀을 버리지 않는 거는 사실 나라에서 출산 정책을 이제 좀 자기가 쥐고 있겠다 이런 네.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수민족 인구 증가를 좀 경계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중국 정부가 현금 지원부터 뭐 세금 감면, 출산 휴가 연장 이런 많은 인센티브를 동반한 조치를 취했지만 영향은 거의 없어요.
중국도 이런 제도 영향 없는 건 우리랑 거의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원해줘도 예.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 중국은 1인당 그 GDP 대비 양육비 지출이 미국을 포함한 몇몇 선진국보다 높아요. 아니 미국보다 높다고요? 네, 제가 그 중국 현지인 인터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미술 과외를 한다. 예. 그러면 정말 부자들은 네. 그 명품 디자이너, 현직 디자이너를 불러서 그 실제로 쓰는 천을 가져다가 수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럼 가격이 디오르를 부르든가 그렇죠. 아르마니를 부르는 거예요. 네. 와, 그러다 보니까 과외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이건 동명이인 사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이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인 장벽도 좀 출산율 감소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근데 노동 인구가 줄어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더딘 성장을 보일 경우에는 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 1990년대 초에 네. 그 30년간의 경제 침체로 접어든 일본, 네.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을 먼저 겪은 일본도 지금 외신들을 보면 혼수를 두고 있어요. 뭐라고요? 네, 이 중국의 인구 감소는 장기화될 거다. 음. 국력 저하로 이어질 거다. 또 장기 집권 중인 시진핑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다. 우리가 해봐서 안다. 네,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일본 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면 뭐 결국 일본에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참 인구 숫자가 단순히 인구가 아니라 국력과도 관련이 있고 하고 또 국제 정세와도 관련 있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져요. 원래 세계 인구 대국 1위는 중국인데 그러면 이제 1위가 뭐 인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유엔이 작년에 2023년 4월쯤 되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가 될 거다라고 예상한 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추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올해도 인구가 늘었고요. 네. 앞으로 한 40년은 계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인구가 많은데 앞으로 40년간 증가하면 참. 인도와 그 중국의 인구 수는 사실 거의 비슷한데 네. 인도의 인구 구성 비율이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이랄까 그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중국은 45세에서 60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면 인도는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60% 이상을 웃도는 건데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요소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 부양률도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런데 예. 인도도 사실 고민이 있어요. 뭔가요? 일할 수 있는 젊은 층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게 오히려 고민이에요. 요즘 우리는 제일 큰 걱정인데 이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 인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네. 인도 노동자의 90%가 세금을 내지 않은 지하 경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뭐 세금을 내는 좀 오피셜한 일자리가 늘었다더라 하는 소식을 좀 전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네, 저도 들었어요. 네, 근데 여전히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뭐 노점상에 종사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또 경제활동 가능 연령의 한 10% 정도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인도가 잘만 하면 네. 이번 기회에 또 국제사회에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어서 정부가 부담이 좀 큽니다. 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행복 속의 고민들은 있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두 번째 소식을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물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원유 가격이 생각보다 좀 덜 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물가도 그래서 크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유가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견디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요즘 사실 국제 유가 보면 배럴당 한 $80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내려갈 거라는 것에 전문가들 의견이 좀 비중 있게 모이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과거에는 배럴당 한 $80 이 정도로 유가가 오르면 예. 그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이 석유를 대거 뽑아내기 시작을 네. 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다시 내려오는 구조를 반복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은 국제 유가가 올라도 미국 셰일 생산량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 그래요?
이게 석유업자들이 셰일을 더 캐내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유가가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 미국 석유업자들은 시추와 관련한 비용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아예 시추를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긴 뭐 시추 추가적으로 더 하려면 그것도 장비 사고 뭐 해야 되는데 고물가 기조 속에서 부담감이 있긴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 작년 2022년만 해도 전년 대비 그 비용이 한 30% 정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네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12%가 더 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선거 미국 선거 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좀 낮추겠다고 그 셰일 업체들을 좀 닥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통했어요. 네. 그리고 원래 셰일 오일은 좀 구멍을 뚫고 그 안에서 석유를 캐내는 방식인데 이 조금 빼내다가 안 캐내고 그냥 놔두면 그 셰일 우물이 그냥 또 막혀요. 그래서 예. 못 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꾸준히 구멍을 뚫고 새 오일을 발견하고 시추하고 그래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예 시추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전반적인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을 타게 됩니다. 네. 근데 셰일 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좀 저유 죄송합니다. 저유가로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투자자들이 맨날 찾아와서 돈 돌려달라고 하죠. 캐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캐지도 못하죠. 최근에는 파산 위기까지 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요즘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내고 또 투자자들에게 배당까지도 해줬는데 자꾸 돈을 더 쓰라고 하니까 고민스럽죠. 네. 저도 최근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이 셰일 관련해서 투자했던 그 많은 주주들에게 배당폭을 또 크게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추가 투자로 안 이어지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뭔가 봤더니 싱가포르에 아시아의 자산들이 몰린다는 얘기 이거 들고 왔는데 그럼 앞으로 뭐 아시아의 부는 전부 싱가포르로 쏠린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은 뭐 이 얘기는 뭐 2년 전쯤에도 뭐 송경제에서 비슷한 소식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 몇 년 전부터 그 아시아 곳곳에 있는 부자들이 특히 뭐 홍콩이나 뭐 그다음에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또 네. 우리나라도 예. 이렇게 특히 많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 홍콩인, 말레이시아인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싱가포르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 네. 하고 물었더니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그건 당연히 세금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상속 증여세가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또 국가 차원에서도 글로벌 기업 자산가들이 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더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법 덕분에 이민자가 싱가포르에 자기가 세운 투자 회사로 본국에 있는 자기 회사 지분 전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아. 자금을 가져오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예. 싱가포르 통화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자산관리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유입되는 금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싱가포르 자산관리 유입액이 전년보다 한 16%가량 증가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419조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네. 같은 기간에 홍콩은 한 240조 원대라는 걸 비교하면 이제 홍콩은 좀 지고 이제 싱가포르가 떠오르는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네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아시아 금융 허브가 진짜 홍콩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싱가포르에 많은 자산들이 몰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제일 큰 고객이 중국인이겠죠? 네,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오는 중국인들이 2배로 높아지면서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의 싱가포르 규모가 매우 커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의 뭐 3년임도 있었고 또 공동 부유론으로 좀 부를 좀 단속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가혹했던 좀 제로 코로나 봉쇄가 좀 겹치면서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좀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근데 서방 국가들은 또 중국인이 좀 투자를 하겠다, 좀 사업을 네. 하겠다 하면 좀 경계하는 성향이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중립성과 안정성, 또 낮은 세금 등이 매력적인 싱가포르가 또 최적의 선택지가 된 겁니다. 네. 이걸 보여주는 변화가 몇 개 있는데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거, 네. 또 싱가포르 내 국제학교에 들어가는 게 또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가족을 어렵다라는 데려오니까. 건 뭐 입시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 경쟁 자체가 치열한 거죠? 대기자 수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참.
또 무엇보다 그 싱가포르에 등록된 중국 기업이 지난해에만 약 5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에 설립된 그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예. 가족 자산 관리 회사인데 이게 코로나 이후 3배로 급증을 해가지고 오늘날 한 전체가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네. 중국인 거가 한 절반 정도 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얘기도 있는데 그 싱가포르에 헤드쿼터를 둔 그 미국 대형 투자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회사에 이제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패밀리 오피스 관리자를 뽑으려고 거기에서 이제 임원급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을 잃게 되고 아예 팀 자체가 옮기는 상황도 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형 투자은행, 또 유럽, 일본 금융회사들이 야, 그럼 고위 직원 다 이제 홍콩에 있던 걸 다 싱가포르로 옮겨 이러면서 보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중국 부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접점으로 싱가포르가 조금 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야, 이렇게 싱가포르에 엄청난 돈이 몰리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좋아만 하겠어요? 별로 안 좋죠, 사실. 왜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싱가포르의 고민인데 예. 싱가포르가 자기들이 좀 꿈꿔왔던 예. 원래 꿈꿔왔었어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뭐 아시아의 스위스로 부상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좋은데 예. 중국 자본이 많아질수록 중국 정부가 싱가포르를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중국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긴 너무 한쪽에 편향되니까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네, 자기 나라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그럼 그 땅도 우리의 영향력 할 수 있는 거죠. 또, 알겠습니다. 네. 야,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전 진행자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를 말씀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2부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hange the world.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릭 크랩튼의 Change the world 함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